마쓰다의 강력한 로터리 엔진이 관심의 중심에 서면서 적지 않은 논쟁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은 이 오래된 듯 하면서도 독특한 기술이 과연 전기차 산업의 판도를 다시 짤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더 높은 효율과 더 합리적인 비용을 내세운 새로운 동력 시스템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마쓰다는 한때 단종시켰던 로터리 엔진을 다시 꺼내들면서 오히려 과거를 돌아보고 있어요. 로터리 엔진은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내연기관의 한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마쓰다는 인상적인 특징을 여럿 갖춘 새로운 로터리 엔진 버전을 공개했고, 이건 전기차 업계 전체가 주목할 만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마쓰다는 한번 실패했던 시스템을 다시 살리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차는 마쓰다가 지금까지 만든 차량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모델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럼 이 엔진 뒤의 숨은 이야기와 마쓰다가 이뤄낸 놀라운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 새로운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마쓰다의 새 엔진 뒤에 있는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무려 192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 당시 포드 모델 T는 판매량과 성능 양쪽에서 도로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무거운 사기통 엔진을 사용했고 노킹과 과열이 쉽게 일어났어요. GM의 쉐보레 슈피리어 D 시리즈는 엔진 신뢰성이 부족해서 등장하자마자 사실상 실패작 취급을 받았고요. 다치 차량은 당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차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균형이 맞지 않는 피스톤 부품 때문에 늘 떨림이 심했고 엔진 소음도 컸고 자주 오일을 넣어줘야 했고 과도한 진동까지 만들어냈어요. 당시 자동차 산업에는 더 부드럽고 더 효율적인 해법이 절실했어요. 그리고 춘춘춘춘춘춘 그때 로터리 엔진이 등장했죠. 이 엔진은 유명한 엔지니어이자 비전가였던 펠릭스 방켈이 약속한 기술이었어요. 그는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만들던 독일의 작은 회사 NSU를 통해 그 꿈을 이루겠다고 했죠. 펠릭스 방켈은 1902년생의 유명한 엔지니어였고 전통적인 엔진에 대해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뒤집어 보이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17살 무렵부터 그는 훗날 로터리 엔진이라 불리게 될 개념을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죠. 이 기계는 일반 자동차 엔진처럼 피스톤을 쓰지 않고 원형 운동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기존 엔진보다 더 가볍고 더 작고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고 봤어요. 기존 엔진들이 안고 있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아이디어가 떠오르자마자 펠릭스는 대부분의 엔진처럼 큰 진동과 큰 소음을 내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바로 설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925년 말부터 1937년까지 그는 자신의 대담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매달렸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모든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가진 돈이 많지 않았음에도 하이델베르크에 실험실을 세우고 그 안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모아 연구를 이어갔지만 이 프로젝트를 진지하게 밀고 갈 기회를 얻은 건 1951년이 되어서였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가장 큰 이유였고 독일이 겨우 안정을 되찾았을 때 그는 실험실을 유지할 자금이 없어 NSU라는 회사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만드는 노하우 덕분에 훨씬 더 좋은 도구와 충분한 자금을 손에 넣었고 마침내 자신의 엔진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죠. 1957년 말 수년간의 끈기와 노력 끝에 펠릭스 방켈의 엔진은 처음으로 작동했어요. 회사 사람들은 전통적인 엔진처럼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대신 삼각형 모양의 로터가 타원형 연소실 안에서 회전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구조는 완전히 달랐지만 같은 동력 사이클을 만들어냈고 움직이는 부품은 더 적었고 무게도 더 가벼웠어요. 그 말은 곧 연료 소비는 더 적고 효율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었죠. 처음에는 이 기계가 과열되면서 거의 무너질 뻔했지만 동료였던 한스디터 파슈케가 이전 설계를 조금 손보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수정 덕분에 이 추가 설계는 포드나 GM의 대중적인 엔진들이 안고 있던 문제 없이 훨씬 매끄럽게 돌아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NSU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선보였고 그 자리는 대성공이었어요. 더 큰 회사들의 관심이 순식간에 몰렸죠. 대부분은 이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기록해서 자기들 방식으로 더 나은 버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딱 한 회사만은 NSU와 손잡고
더 많은 개량형을 만들고 자사의 더 큰 자원을 활용해 개선을 이어가고 싶어 했어요. 흥미롭게도 그 회사는 독일 기업이 아니라 히로시마에 본사를 둔 일본 자동차 회사, 바로 마쓰다였어요. 당시 회사를 이끌던 사람은 스네지 마쓰다였고, 그는 이 방켈 엔진이 마쓰다의 차를 훨씬 더 큰 브랜드들 사이에서도 세계적으로 돋보이게 만들어줄 가능성을 봤어요. 당시 마쓰다는 NSU보다 규모가 컸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격이 저렴한 대중차를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었고, 그다지 인상적인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성공은 저렴한 가격과 운에 가까운 요소에 기대고 있었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죠. 스네지 마쓰다는 방켈 로터리 엔진이 마쓰다가 자동차 산업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설 열쇠가 될 거라고 믿었고, 한동안은 그 판단이 맞았어요. 마쓰다가 만든 첫 로터리 차량은 1967년에 나온 코스모 스포츠백 10S였어요. 당시 시장의 고성능 차량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았고 트로터 엔진을 사용했죠. 일본의 많은 운전자들은 이 차가 정말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성능이 좋다는 이유로 큰 인기를 얻었어요. 더 큰 고성능 차들보다 몸집은 작았지만 주행 성능은 뛰어났거든요. 세월이 흐르면서 마쓰다는 로터리 엔진을 계속 개선했고, RX3 같은 이후 모델들에도 이 엔진을 적용했어요. 하지만 아마 가장 유명한 로터리 차는 1978년에 나온 RX7일 거예요. 이 차는 중간급 시장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빠르며 가장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를 가진 자동차 가운데 하나였고, 그래서 로터리 엔진을 대중적으로 알린 주인공이 됐죠. 이 차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열성적인 팬층을 만들어낼 정도로 성공적이었어요. 그 성공 이후 RX 시리즈는 2003년에야 다음 세대 모델인 RX8를 선보였어요. 이 차는 사도어 스포츠카였고, 스포츠카의 감성을 가지면서도 더 실용적이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죠. 마쓰다는 이 출시로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그 시점부터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RX 시리즈의 후속 모델들은 디자인도 멋졌고 성능도 인상적이었지만 업그레이드가 거듭될수록 피스톤 엔진보다 연료를 더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 엔진은 내구성도 충분히 좋지 않았어요. 문제의 핵심은 에이펙스 실이었어요. 로터가 연소실 안에서 제대로 움직이도록 잡아주는 밀봉 부품이죠. 엔진 내부 부품들이 계속 원형 운동을 하면서 돌아가다 보니 이 실들이 꽤 빨리 마모됐고, 시간이 갈수록 차의 속도와 전체 성능이 떨어졌어요. 이후 업그레이드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방식은 대체로 더 높은 성능을 밀어붙이는 쪽이었어요. 덕분에 엔진의 마모를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었지만 그 대신 RX6, RX7, RX8 같은 모델들의 탄소 배출량은 더 늘어났죠. 게다가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이 기후에 미치는 위험을 점점 더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것도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자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해 아주 엄격한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죠. 결국 2012년에 RX8가 새로운 기준 대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마쓰다는 로터리 엔진 차량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어요.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종이 위에서는 천재적인 아이디어였던 것이 어째서 충충 빠르게 마쓰다에게 기업 악몽으로 돌아왔을까요? 이 엔진의 치명적인 약점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마쓰다는 최신 버전이 이 문제들을 전부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걸까요? 그 답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대부분 이 엔진의 설계 자체에 숨어 있어요. 로터리 엔진은 우리가 오늘날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자동차 엔진들과는 작동 방식이 아주 달라요.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대신 이 시스템은 둥글게 다듬어진 삼각형 모양의 연소실 안에서 로터가 원형 궤도로 회전하는 방식을 써요. 전통적인 엔진은 4단계 연소로 움직이죠. 첫 번째는 흡기인데 밸브를 통해 공기와 연료를 빨아들이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압축으로 공기와 연료를 꽉 눌러 폭발할 준비를 시켜요. 그 다음은 연소 단계인데 불꽃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힘으로 피스톤이 밀려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게 되죠. 마지막은 배기 단계로 남은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처음부터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 단계들은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로터리 엔진의 아이디어는 로터가 한 바퀴 완전히 도는 동안 4단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자는 거였어요. 로터가 편심축 주위를 돌면 로터와 연소실 사이의 공간 크기가 계속 달라지고 그 변화가 자동으로 2단계 작동을 일으키는 구조죠. 이론상으로는 정말 매력적인 개념이에요.
피스톤 엔진보다 작고 가볍고 움직이는 부품도 훨씬 적은 엔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전형적인 로터리 엔진에는 움직이는 주요 부품이 로터와 2개의 기어, 이렇게 3개뿐이에요. 그러니까 밸브도 필요 없고 캠축도 필요 없고 긴 타이밍 시스템도 필요 없는 셈이죠. 처음 계산대로라면 연료는 적게 쓰면서도 끊김없는 출력을 낼 수 있어야 했고 자동차 엔진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해법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왜 일이 잘못된 걸까요? 겉으로 보면 마쓰다의 로터리 엔진은 나쁜 아이디어였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여전히 실용적인 개념이에요. 예전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서둘러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이죠. 로터 엔진이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밀봉이었어요. 로터에는 뾰족한 꼭지점 3개가 있는데 각 꼭지점에는 에이펙스 실이라는 작은 금속 스트립이 달려 있어요. 이 부품은 엔진 하우징을 밀폐된 상태로 유지해서 압축이 매 사이클마다 최대한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해줘요. 즉, 압축실에 작은 누출이 생기고 그 틈이 점점 커지면 엔진은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출력과 성능을 점점 잃게 돼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큰 문제가 터졌죠. 로터는 계속 회전하면서 연소실 벽과 마찰을 일으켰고 그 때문에 실은 피스톤 링보다 훨씬 빠르게 닳았어요. 결국 엔진 압축이 무너졌죠. 엔진이 오래될수록 이 실들은 더 빨리 닳았고 차는 해가 갈수록 시동이 더 어려워졌고 연료는 더 빨리 타고 추운 날씨에는 훨씬 느리게 움직였어요. 두 번째 약점은 오래된 엔진의 윤활유 시스템에 있었어요. 전통적인 엔진과 달리 로터리 시스템은 에이펙스 실을 윤활하기 위해 연소실에 직접 오일을 분사해요. 이 오일은 연료와 함께 타버리고 그 결과 배출가스가 더 많아지고 카본 찌꺼기도 더 빨리 쌓이게 돼요. 특히 오래된 모델일수록 이 문제가 더 심하게 드러났죠. 엔진 창시자인 펠릭스 방켈은 이 점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는 이 엔진이 과도한 탄소 배출과 소음 공해를 해결할 최종 해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배출물들이 결국 막힘을 만들고 그게 다시 밀봉 성능을 더 약하게 만들 거라는 점은 보지 못했어요. 게다가 오래된 로터리 엔진의 연소실은 모양이 길고 가늘어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태우기 어려웠어요. 시간이 흐르면 연료 낭비가 커지고 완전히 타지 않은 탄화수소가 배기구를 통해 빠져나가게 되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RX7과 RX8에 들어간 개선형조차 현대적인 연비 기준을 따라가지 못했고 일반 피스톤 엔진보다 더 많은 유독성 연기를 내뿜었어요. 마지막으로 오래된 로터리 엔진이 안고 있던 문제는 의외로 열이었어요. 새 차일 때는 고온 문제를 크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몇 년만 지나도 마쓰다 차량은 쉽게 과열됐어요. 원인은 너무 작은 엔진 블록에 있었어요. 냉각 통로를 둘 공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평범한 RPM에서도 많은 열을 내는 회전 로터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조건이었죠. 제대로 된 냉각 시스템이 없다면 엔진 내부 부품들은 쉽게 과열되고 결국 스스로를 천천히 익혀버리듯 망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실과 내부 부품들은 사실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죠.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마쓰다는 곧 나올 RX9에 어떤 엔진을 넣을지 아주 신중하게 고민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로터리 엔진을 쓰면서도 강력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환경에도 더 친화적인 차를 만들고 싶어 했고 그래서 기존 로터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엔진 개발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발표는 최근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새로운 엔진 개발은 2013년 초 일본 히로시마의 마쓰다 본사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로터리 차량이 단종된 직후였죠. 처음 이 프로젝트는 펠릭스 방켈과 한스 디터 파슈케의 원래 설계에서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밝히기 위한 일종의 사후 분석처럼 출발했어요. 이 오랜 작업 과정에서 마쓰다는 한 가지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가격은 합리적이면서도 테슬라와 나머지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드는 것. 그들이 가장 먼저 집중한 건 에이펙스 실이었어요. RX9이 기대를 제대로 충족하려면 무엇보다 이 실이 마쓰다가 과거에 만든 어떤 것보다 더 강하고 더 오래 가야 했거든요. 하우징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발표 때 암시된 최신 프로토타입들은 열과 마모를 줄이기 위해 탄소가 섞인 합금 위에 세라믹 코팅을 적용할 거라는 점을 보여줬어요. 다음으로 마쓰다는 로터 표면의 형상을 바꾸고 더 넓은 구멍과 새로운 패턴을 넣어서 연소실도 다시 설계했어요. 이렇게 하면 공기와 연료 유입이 더 잘 돼서 점화가 훨씬 부드럽게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엔진은 마쓰다가 지금까지 만든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난 오일 제어 능력도 약속하고 있어요. 이유는 엔진의 일부를
첨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디지털화해서 주요 부품들이 실시간으로 얼마나 윤활을 필요로 하는지 감지하고 딱 필요한 만큼의 오일을 딱 필요한 순간에 공급하도록 만들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과도한 윤활이나 오일 낭비를 막으면서도 실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죠. 현재 마쓰다는 오일 증기의 일부를 다시 엔진 안으로 돌려보내 더 효율적으로 재사용하는 시스템도 시험 중이에요. 이런 방식을 통해 이전 세대 RX 모델들을 괴롭혔던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고 있죠. 새 엔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냉각수를 더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는 향상된 냉각 시스템까지 통합하고 있어요. 현재 나온 보고서들의 성격을 보면 이 냉각수는 아마도 알루미늄과 잘 맞는 pH 수준을 유지하면서 엔진 금속 부품을 보호하는 실리케이트 첨가제가 더해진 하이브리드 유기산 계열 물질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여기에 최소 5년 또는 15만 마일까지 가는 장수명 포뮬러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열 차단층을 형성하는 나노세라믹 입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방식들을 통해 엔진은 사용량이 늘수록 빨리 마모되기보다 오히려 더 오래 버틸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도 안전을 위해 마쓰다는 로터와 사이드 하우징을 포함한 내부 부품들에 더 뛰어난 내열 소재도 적용하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나노세라믹 층이 버티지 못하더라도 고속 주행에서 엔진이 뒤틀리지 않고 견디게 하려는 거죠. 아마도 새 엔진 설계와 구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마쓰다가 내놓은 주행거리 확장 시스템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마쓰다가 앞으로 나올 RX 모델들 뿐 아니라 다른 차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도 로터리 엔진을 주행거리 확장용 장치로 쓰기로 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아주 적은 입력으로도 높은 성능을 내도록 설계된 새로운 연소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로터리 엔진이 차량 배터리를 통해 전기 모터를 충전한다는 데 있어요. 예전 RX 모델이나 대부분의 전통적인 차량처럼 바퀴를 직접 돌리는 대신 이 엔진은 일정한 회전수로만 돌아가면서 배출가스를 제어하고 연료 사용을 최적화하고 동시에 과거 RX 모델들을 괴롭혔던 높은 스트레스를 피하게 돼요. 재미있는 건 이 아이디어가 마쓰다에게 완전히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얼마 전에 마쓰다2 EV 로터리 레인지 익스텐더 콘셉트도 바로 이 발상에 기반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흥미로워도 마쓰다는 모든 걸 한 바구니에 담지는 않아요. 회사는 더 큰 계획도 함께 추진 중이에요. 최근 보고서들을 보면 마쓰다는 현재 2개의 프로토타입을 시험하고 있고 그중 두 번째 버전의 새 로터리 엔진은 동력을 바퀴로 직접 전달해요. 이 버전은 훨씬 더 강력할 것으로 기대되고 1.5를 조금 넘는 투로터 구성으로 최소 300마력 이상을 낼 것으로 보이죠. 이 두 번째 로터리 엔진 버전은 지금 일본과 유럽에서 테스트되고 있고 내부 소식에 따르면 마쓰다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두 프로토타입 가운데 최종 버전을 공개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건 마쓰다가 다시 한번 매우 치열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많은 회사들이 전동화와 하이브리드 기술에서 훨씬 앞서 나가 있고 그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은 마쓰다의 새 엔진조차도 따라잡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새 로터리 엔진의 성공 가능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상대는 거의 확실하게 테슬라예요.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 테슬라의 전기차들이고 그들이 너무 앞서 나간 탓에 로터리 엔진을 단 RX9의 경쟁차로 거론되는 모델조차 거의 5년 된 차량이에요. 바로 2021년 6월에 나온 모델 S 플레이드죠. 이 차는 등장 당시부터 판도를 바꾼 존재였고 지금도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까지 이 초도한대에 도달하는 가속력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어요. 이건 현재 시점에서 마쓰다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위에 있는 수치처럼 보여요. 이유는 아무리 개선된 로터리 엔진이라 해도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약점 때문이에요. 로터리 엔진은 전기차가 낼 수 있는 만큼의 즉각적인 토크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는 이미 세상에 전기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 있는지 보여줬고 2021년의 결과만으로도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순수 전기차는 언제나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즉각적인 힘을 더 많이 내요. 순수 전기 모터는 연료로 움직이는 보조 시스템과 발을 맞출 필요가 없어서 엑셀을 밟는 순간 거의 즉시 토크를 낼 수 있거든요. 그 힘은 빠르고 꾸준하고 일정해요. 전기차는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죠.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이 쓸모를 가지도록 전기 모터의 장점 일부를 포기해야 해요. 그래서 전기 모터가 효율을 돕긴 해도 결국 주 에너지원은
여전히 내연기관이죠. 결과적으로 힘이 전기 모터에서 직접 나오지 않으니 앞으로 나올 RX9은 순간 가속에서 터지는 즉각적인 토크 반응을 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만약 마쓰다가 이 엔진을 장착한 차들을 소형 스포츠카로 내세우지 않았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의 설계나 앞으로의 계획이 좀 더 대중적인 시장을 노린 거였다면 말이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마쓰다의 로터리 엔진이 모델 S 플레이드에 들어간 테슬라의 더 우월한 동력원과 맞서기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회사는 테슬라만이 아니에요. 포드도 마쓰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플레이어예요. 테슬라처럼 포드도 이미 오래된 시스템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나올 마쓰다의 강력한 신형과도 경쟁이 가능해 보여요. 그건 바로 2020년 12월에 나온 머스탱 마하이의 시스템이에요. 이 SUV는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서 테슬라 모델 Y와도 제대로 맞붙었고 특히 GT 퍼포먼스 에디션은 경쟁자들을 강하게 밀어냈죠. 게다가 쉐보레 볼트 EV는 2017년부터 시장에 나와 있었고 2022년에 업그레이드까지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2차 50마일이 넘는 주행거리를 가진 가장 접근하기 쉬운 전기차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죠. 이 엔진은 마쓰다가 약속하는 새 기계만큼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기름값이 치솟는 경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가 돼요. 마쓰다가 이 더 저렴하고 성능은 낮은 차량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어도 지금부터 2년 뒤 RX9과 함께 그 기계가 출시되기 전까지 기름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쉐보레 볼트 EV는 지금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흐름의 상징 같은 존재이고 마쓰다의 로터리 엔진이 파고들기 힘든 시장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요. 로터리 엔진이 여전히 내연기관 기반이라는 점 자체가 더 긴 주행거리와 더 낮은 비용을 가진 전기차들과 경쟁하기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죠. 그렇다면 고급 모델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마쓰다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그걸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쓰다의 새 엔진이 맞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강자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바로 루시드 모터스죠. 2021년 10월에 나온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은 한 번 충전으로 500마일이 넘는 주행거리를 보여주는 세단이에요. 이건 연료 효율 면에서 로터리 엔진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수치예요. 그리고 이건 루시드 에어가 가진 장점의 일부에 불과해요. 이 차는 시속 60마일까지 이 점사 초만에 도달하는 가속력까지 갖고 있거든요. 심지어 더 젊은 전기차 회사조차 2021년 말에 나온 4년 된 R1T 전기 픽업 트럭으로 마쓰다의 RX9을 능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이 차는 300마일이 넘는 주행거리를 제공하고 시속 60마일까지 3초 만에 도달하죠. 역시 2021년에 나온 폭스바겐 ID4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랑을 받는 모델인데 지금 단계의 마쓰다 로터리 엔진으로는 따라가기 힘든 첨단 기능들을 많이 갖추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로터리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RX9에는 들어가기 어려울 법한 기술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같은 해 11월에 나온 BMW iX도 더 높은 성능으로 RX9에게 쉽지 않은 경쟁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건 마쓰다가 지금 준비 중인 것과 경쟁할 수 있는 동력계를 가진 최신차 가운데 하나가 도요타 BZ4X라는 점이에요. 그것조차도 이미 2022년 6월에 나왔죠. 이런 사례들만 봐도 마쓰다가 시장에 다시 들어오는 일은 엄청나게 힘들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로터리 시스템을 괴롭혔던 문제들이 이후에 나온 더 발전된 시스템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오래된 시스템 위에 서 있는 마쓰다가 어떻게 전기차 산업을 흔들 수 있을까요? 답은 꽤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씩 나눠서 봐야 해요. 이 치열한 시장에서 눈에 띄려면 마쓰다는 정말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로터리 시스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하죠. 결국 마쓰다가 마주한 도전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환경 친화적인 차를 내놓는 것, 다른 하나는 브랜드가 원래 갖고 있던 짜릿한 주행 감각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걸 해내려면 마쓰다는 RX9을 테슬라처럼 더 긴 주행거리나 더 빠른 가속으로 승부하기보다 더 날카로운 핸들링과 민첩한 움직임, 그리고 스포츠카다운 주행 감성에 더 집중하는 쪽으로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곧 마쓰다가 RX9을 스포츠카로 마케팅할 때 속도와 자극만 내세우기보다 안전성과 편안함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RX9은 다양한 소비자들이 한번 타보고 싶다고 느낄 만한
완벽한 균형점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예를 들어 그 전략이 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 대신 RX9을 선택한다고 해볼게요. 그 순간부터 마쓰다가 맞닥뜨릴 가장 큰 문제는 테슬라의 엄청난 생산 능력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수요가 크게 늘면 마쓰다는 대량 생산에서 분명히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RX9과 앞으로 나올 모델들의 수요를 계속 유지하려면 처음부터 가격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약속한 주행 경험의 질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필요하다면 짧은 기간 동안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만약 마쓰다가 성능을 희생하지 않는 더 저렴한 하이브리드를 내놓으며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전기차에 관심은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망설이던 가격 민감형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예요. 마쓰다가 고려하는 또 다른 전략은 좁은 주차 공간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더 작은 차량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공략하는 거예요. 마쓰다는 원래부터 경쟁사들보다 작은 스포츠 지향차를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런 차들이 도시 환경이나 디자인 감성에 큰 관심이 없는 소비자들에게까지 적합했던 건 아니에요. 게다가 최고 성능 모델들은 보통 실용성보다 차체가 더 큰 경우가 많죠. 테슬라 모델 S를 보세요. 세단이긴 하지만 도시에서 흔히 쓰는 다른 차들보다 꽤 길어요. 그래서 복잡한 도심, 특히 주차 공간이 작고 부족한 곳에서는 꽤 불편할 수 있어요. 마쓰다는 이 지점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RX9을 더 작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전기차 팬들과 잠재 고객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는 거죠. 마쓰다가 RX9에 대해 그리고 있는 비전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배터리 수명과 주행거리를 대폭 개선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전기차를 살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둘은 충전 속도와 배터리 수명이에요. 주행거리 불안은 전기차 산업이 생겨난 이후 내내 따라다닌 문제였고 전기차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 일상의 거의 일부처럼 자리 잡았죠. 좋든 싫든 전기차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긴 거리를 갈 때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요. 마쓰다는 차를 충분히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더 작은 배터리를 쓰더라도 더 빨리 충전되고 무거운 테슬라 모델들이 가진 초고속 충전 수준의 결과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게 해도 마쓰다는 여전히 테슬라보다 자원도 적고 전기차 시장에서 훨씬 작은 플레이어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속한 대로 시장을 장악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순수 전기차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특정한 고객 요구를 겨냥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든다면 마쓰다는 모든 면에서 테슬라를 이길 필요 없이도 빠르게 커지는 이 산업 안에서 자기만의 자리를 만들어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쓰다가 새 로터리 엔진으로 전기차 산업을 지배하게 될까요? 아니면 10년도 더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도 다시 무너지고 말까요? 여러분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게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마쓰다는 자동차 업계 전체가 거의 죽어서 과거 속에 묻혔다고 생각했던 일을 방금 해냈습니다. 2024년 2월 그들은 단순히 향수를 자극하는 프로젝트나 자신들의 기술 유산에 대한 어중간한 헌정 같은 것을 발표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쓰다는 아예 전담 부서를 만들고 열정적인 엔지니어 36명을 배치한 뒤 그들에게 단 하나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바로 로터리 엔진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로터리 엔진은 너무나 다르고 독특해서 마쓰다가 세계 자동차 지도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운전의 즐거움에 대한 상징적인 사랑을 불러일으킨 것도 바로 이 로터리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물관 한 구석에서 먼지만 쌓일 아이디어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 생산을 목표로 한 진짜 하드웨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마쓰다가 정말로 이 일을 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일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함께 알아보러 가보시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귀환은 2024년 2월 1일 마쓰다가 아리개발 그룹의 재출범을 공식 확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분기 실적 발표 어딘가에 묻혀 있는 모호한 기업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적인 부서의 지위를 갖고 자원과 방향성, 그리고 아주 분명한 임무를 가진 팀이었습니다. 그 임무는 오늘날 자동차 산업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현대적인 로터리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엔지니어 36명은 거대한 군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쓰다가 정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숫자입니다. 더 넓게 보면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는 콘셉트카나 홍보용 쇼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틈새 엔진 하나를 위해 별도 부서까지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마쓰다는 사실상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거의 모든 제조사가 기술적 막다른 길로 여겼던 엔진 설계에 진짜 돈과 진짜 인력, 그리고 진짜 믿음을 걸겠다고 말이죠. 아리 개발 그룹은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쓰다는 자신들의 목표에 대해 꽤 솔직합니다. 현대적인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로터리 엔진을 만들고 이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통합하며 심지어 탄소 중립 연료와도 호환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로터리 엔진을 낡은 유산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저탄소 미래에도 어울릴 수 있는 기술로 자리매김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아니면 그저 낙관적인 마케팅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쓰다의 의지가 상당하다는 점만큼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부활이 왜 이렇게 큰 충격을 주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로터리 엔진이 애초에 왜 사라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명가 펠릭스 방켈의 이름을 딴 방켈 엔진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미래로 여겨졌습니다. 이 엔진은 작고 가볍고 피스톤 엔진보다 움직이는 부품이 적었으며 매우 높은 회전수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마쓰다는 이 기술에 완전히 매료됐고 로터리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한 유일한 주요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로터리 엔진에는 아주 큰 약점도 있었습니다. 연비가 전통적인 엔진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연소실의 형태와 공기 및 연료 혼합물이 엔진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 때문에 이 설계는 본질적으로 더 많은 연료를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에 석유 위기가 닥쳤고 기름을 많이 먹는 엔진은 갑자기 큰 부담이 됐습니다. 배출가스는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로터리 엔진은 연료를 깨끗하게 태우는데 늘 어려움을 겪었고 탄화수소와 여러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환경규제 당국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출가스 규제가 점점 더 엄격해지면서 로터리 엔진을 계속 정당화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마쓰다는 RX-7과 이후 RX-8을 거치며 계속 개선을 시도했지만 2012년에 이르러서는 결국 그들마저 멈춰야 했습니다. RX-8은 단종됐고 로터리 엔진은 선반 위로 올라갔습니다. 세상은 터보차저 4기통 엔진, 효율적인 디젤, 그리고 이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이동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로터리 엔진은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쓰다가 이를 다시 가져오겠다고 발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의심에 가까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놓친 사실은 마쓰다가 사실 이미 로터리 엔진을 다시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2023년 그들은 830 세제곱센티미터 단일 로터 로터리 엔진을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마쓰다 MX 32 스카이 액티브 REV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점은 이 로터리 엔진이 바퀴를 직접 굴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엔진은 주행 가능 거리를 늘려주는 장치 역할을 합니다. 엔진은 조용히 작동하며 전기를 만들어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 배터리가 실제로 차를 움직이는 전기 모터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것은 RX-7이나 RX-8에서 로터리 엔진이 맡았던 역할과 완전히 다릅니다. 분당 9,000 회전으로 울부짖으며 기름을 마구 먹는 대신 이 작은 로터리 엔진은 일정하고 더 효율적인 속도로 작동하며 휴대용 발전기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로터리 엔진은 이 역할에 꽤 잘 맞았습니다. 작고 부드럽고 엄청난 출력을 내도록 강요받지 않을 때는 꽤 합리적인 효율도 낼 수 있습니다. MX-30 주행거리 확장형 모델은 판매 면에서 데이트를 친 차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증명했습니다. 마쓰다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실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적인 로터리 엔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험작이자 시장 반응을 살피고 기술적 노하우를 사라지지 않게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음 단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2023년 재팬 모빌리티 쇼에서 마쓰다는 아이코닉 SP 콘셉트를 공개했고, 바로 그때부터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졌습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하이브리드 SUV가 아니었습니다. 강렬한 디자인과 낮은 차체, 날카로운 분위기, 그리고 자동차 팬들을 즉시 주목하게 만든 파워트레인을 갖춘 2인승 스포츠카였습니다. 이 차는 듀얼 로터 로터리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성을 사용했습니다. 마쓰다는 아이코닉 SP가 약 370마력을 낼 수 있으면서도 비교적 낮은 배출가스를 유지하고 탄소 중립 연료로도 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자인도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선과 분명한 목적성을 가진 자세는 이 차가 확실히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콘셉트카는 원래 흔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늘 화려한 콘셉트카를 내놓고는 절대 양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코닉 SP가 달랐던 이유는 마쓰다가 이 차에 대해 사용한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우리의 미래 비전을 보여준다거나 기술적 가능성을 탐색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마쓰다는 농담을 한 게 아닙니다. 개발팀에 가까운 일부 소식통은 아이코닉 SP 같은 차를 위한 차세대 로터리 파워트레인이 기술적으로 거의 완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작업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업성 검토, 생산 계획, 그리고 실제로 이 차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마쓰다는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걸까요? 배출가스와 효율 문제로 실패했던 엔진 설계를 어떻게 오늘날에도 작동할 수 있는 기술로 바꾸려는 걸까요? 우선 그들은 로터리 엔진을 전통적인 의미의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구성은 로터리 엔진이 최적의 효율 영역에서 작동하게 해주며 변속기를 통해 바퀴에 직접 힘을 전달하는 대신 전기를 만들게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과거의 연료 소비 문제 상당 부분이 해결됩니다. 로터리 엔진이 차의 움직임에 따라 계속 가속하고 감속하는 대신 일정하고 효율적인 속도로 회전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다루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 마쓰다는 이 엔진을 탄소 중립 연료에 맞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심 요소입니다. 로터리 엔진이 여전히 연료를 태우더라도 그 연료가 대기 중 탄소로 합성되었거나 미세 조류 같은 재생 가능한 원천에서 나온 것이라면 순 배출량의 그림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쓰다는 탄소 중립 연료가 앞으로 더 보급될 것이고, 규제기관들이 배기관 배출량뿐 아니라 전체 생애주기 배출량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박이지만 미친 도박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배출가스 제어 기술은 2012년에 비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현대적인 촉매 변환 장치, 입자 필터, 연소 관리 시스템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마쓰다는 새로운 로터리 엔진 설계가 유로7 기준은 물론 미국의 향후 배출가스 규제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만 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이코닉 SP 콘셉트에 쓰인 듀얼 로터 구성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두 개의 로터는 더 큰 배기량과 출력을 제공하면서도 로터리 엔진 특유의 작은 크기와 부드러운 작동감을 유지합니다. 전기 모터와 결합하면 이 시스템은 전기 쪽에서 즉각적인 토크를 제공하고 로터리 쪽에서는 높은 회전수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두 기술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조합입니다. 개발팀은 또한 로터리 엔진의 역사적 약점 중 하나였던 에이펙스 실 설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스 실은 로터리 엔진의 연소실 안에서 압축을 유지하는 부품인데, 오래전부터 마모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더 나은 소재와 코팅은 엔진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고, 이를 통해 과거 내구성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이르러 마쓰다는 비전 X 쿠페라는 또 다른 콘셉트를 선보였고, 이 모델은 탄소 중립 메시지를 한층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 콘셉트는 미세 조류에서 유래한 연료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로터리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세 조류는 성장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원천입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마쓰다는 로터리 엔진을
기름을 많이 먹는 더러운 유물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의 일부로 자리매김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대담한 이미지 전환입니다. 이를 믿을지 말지는 아마 합성 연료와 탄소 감축을 위한 대안적 경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주류 자동차 산업은 현재 배터리 전기차에 매우 큰 베팅을 하고 있고 그것이 핵심 흐름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쓰다는 여러 해법이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 감각, 감정 개성이 여전히 중요한 틈새 영역에서는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전 X 쿠페는 또한 마쓰다가 단 하나의 로터리 엔진 차량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보여줍니다. 그들이 로터리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여러 콘셉트를 개발하고 있다면 이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분명히 시험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포츠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성능 중심의 다른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즈니스 현실은 여전히 매우 냉혹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것은 큰 도박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일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정 틈새 제품에만 어울리는 엔진을 개발하는 일은 더더욱 비쌉니다. 마쓰다는 토요타나 폭스바겐이 아닙니다. 무한한 자원을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로터리 엔진 개발에 쓰이는 돈은 전기차 플랫폼, 새로운 전통 엔진 또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에 쓰이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익을 가져다 줄 제품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시장에 대한 질문도 아주 분명합니다. 2026년이나 2027년에 로터리 엔진 스포츠카를 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동차 애호가들은 분명 열광하겠지만 그들은 작은 집단에 불과합니다. 더 넓은 시장은 이미 SUV와 크로스오버 그리고 점점 더 전기차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무리 멋지더라도 2인승 스포츠카는 그런 환경에서 팔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마쓰다 경영진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들은 이 투자를 정당화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업성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즉각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할 가치가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터리 엔진은 마쓰다 정체성의 일부이며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가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는 세상에서 그런 차별성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 연료가 대규모로 보급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비싼 상태로 남을 위험도 여전히 큽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로터리 엔진의 환경적 논리는 무너질 것이고 마쓰다는 점점 더 엄격해지는 배출가스 규제 앞에서 정당화하기 어려운 틈새 엔진만 남게 될 것입니다. 마쓰다 로터리 엔진의 부활은 단순히 한 자동차 회사의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기술도 다시 상상될 수 있다는 신호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반드시 하나뿐일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이고 자동차 세계에서 감정적 연결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제조사는 전동화의 필연성을 받아들이고 전기차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반면 마쓰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선택지도 탐색하겠다고 말이죠. 그들은 더 엄격한 환경 기준과 공존할 수 있는 형태로 내연기관을 계속 살려두려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며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분명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마쓰다가 전동화 시대의 감성적인 틈새 제품을 위한 사업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다른 회사들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포르쉐가 비슷한 이유로 합성 연료에 투자하는 것을 봤습니다. 모두가 조용하고 효율적이지만 감정이 없는 기계를 운전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교감, 개성, 그리고 기계와의 연결감을 원합니다. 독특한 소리와 부드러움, 높은 회전수 능력을 가진 로터리 엔진은 거의 어떤 엔진도 따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그것을 제공합니다. 마쓰다는 아직 양산을 공식적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코닉 SP와 비전 X 쿠페는 여전히 콘셉트카이고 로터리 엔진 스포츠카를 실제로 만들지에 대한 최종 결정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거의 완성됐다는 사실은 그들이 결정의 순간에 매우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이 도박이 성공할지 아니면 로터리 엔진이 다시 컨셉카의 무덤에 남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마쓰다가 여전히 이 도전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열정, 유산, 그리고 영리한 엔지니어링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속에서도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지켜볼 만한 도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탄소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마쓰다는 3가지 엔진 유형 모두에 대해 제품과 파워트레인을 개발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한때 피할 수 없는 미래로 여겨졌지만 마쓰다가 조용히 다른 방향을 내비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배터리 의존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동안 마쓰다의 조용한 M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비전을 제시합니다. 플러그를 꽂을 필요도 없고 주행 가는 거리 불안도 없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충전 네트워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어쩌면 굉장히 영리한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번거로움이 없는 저전압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전기차 물결이 정점에 이르기 전에 그 흐름을 흔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업계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마쓰다 M 하이브리드는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요란하고 과시적인 하이브리드 기술과는 다릅니다. 조용하고 간결하지만 매우 똑똑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배터리를 쓰거나 사용자가 매일 밤 차를 충전해야 하는 방식 대신 마쓰다는 작고 아담한 24V 리튬이온 배터리와 함께 ISG라고 부르는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탑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엔진을 완전히 대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가솔린 엔진을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작동 방식도 아주 단순합니다. 차를 감속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시스템이 원래 버려질 에너지의 일부를 회수해 배터리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속할 때 그 저장된 에너지가 엔진에 약간의 힘을 더해줍니다. 동시에 스톱 앤드 스타트 상황에서 시동이 꺼지고 다시 걸리는 과정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전기를 꽂을 필요도 없고 복잡하지도 않으며 그저 연비를 더 좋게 하고 배출가스를 더 줄여줄 뿐입니다. 주목할 점은 운전자가 거의 어떤 운전 습관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행거리 걱정도 없고 충전을 기다릴 필요도 없으며 충전소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저 조용히 차를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연료 효율이 약 5%에서 10% 정도 개선됐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해법치고는 꽤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이 기술은 마쓰다 3, CX-30, CX-5 같은 인기 모델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쓰다는 전 세계 여러 시장에서 마쓰다 이 같은 더 작은 모델에도 이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전체 시스템이 모두 작고 가볍기 때문에 차량 무게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그 덕분에 특유의 운전 감각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무거운 배터리 때문에 차가 둔해지거나 주행 성능이 떨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마쓰다가 배기구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기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흔히 전기차가 직접 배출가스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하지만 마쓰다는 많은 지역에서 전기차 충전에 쓰이는 전기가 여전히 석탄이나 가스처럼 완전히 깨끗하지 않은 에너지원에서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문제를 자동차에서 발전소로 옮겨놓는 대신 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 배출을 줄입니다. 요약하자면 M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의 번거로움 없이 연료를 아끼고 배출가스를 줄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조용한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똑똑하고 단순하며 지금 이 순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시스템이 운전을 더 친환경적이고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런데도 왜 전기차만 모든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전기차는 수년 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고 친환경 이동수단의 미래이자 배출 저감을 위한 최적의 해법처럼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전기차에는 분명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배기구 배출이 없고 즉각적으로 터지는 토크 덕분에 운전 재미도 있으며 첨단 기술의 이미지도 오늘날의 혁신 흐름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전기차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는 있지만 전기차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솔린 자동차나 마쓰다 M 하이브리드 같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큰 배터리와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기술은 결코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더 큰 초기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 되며 특히 예산이 한정된 사람들 또는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에게는 더 큰 부담입니다. 물론 세금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정책은 지역마다 다르고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서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익숙한 불안 요소인 주행거리 불안입니다. 길 한가운데서 배터리가 방전되는데 근처에 충전할 곳이 없을까봐 걱정하는 그 감정 말입니다. 최신 전기차들 중에는 상당히 긴 주행 가능 거리를 내세우는 모델도 많지만 실제 주행거리는 날씨와 속도, 지형 같은 수많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유소는 거의 어디에나 있고 몇 분이면 연료를 채울 수 있는 반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많은 지역에서 아직도 고르지 못합니다. 공공충전기는 붐빌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그냥 내가 필요한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충전 시간 역시 주유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급속 충전조차 보통 30분 이상이 필요하고 일반 콘센트로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기 시간은 특히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매일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전 문제는 실제 생활 조건을 고려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누구나 단독주택이나 개인차고 또는 집에 충전기를 설치할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에 살거나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밤새 충전할 편리한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충전 인프라에 접근할 수 없다면 전기차 소유는 편리함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구 배출을 넘어서는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의 많은 전기차가 여전히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기에 의존해 움직인다는 점은 쉽게 잊히곤 합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는 배출가스를 내지 않더라도 그 차가 소비하는 전력은 다른 곳에서 배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기차가 더 깨끗할 수는 있어도 지역 전력망의 에너지원 구성에 따라 완전히 친환경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배터리 생산 과정은 여기에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더합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핵심 광물을 채굴하는 일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심각한 환경 훼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질 오염, 서식지 파괴, 그리고 일부 광산 개발 현장에서 제기되는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자체를 만드는 과정도 상당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차량은 도로 위를 달리기 전부터 이미 일종의 탄소 부채를 안고 시작하게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수명을 다한 뒤에도 처리와 재활용은 여전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업계가 점차 개선하고 있다고는 해도 현재 재활용 비율은 여전히 낮고 그 말은 많은 배터리가 유해 폐기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큰 물음표를 남깁니다. 실제 사용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 유지 보수도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정기 점검이 덜 필요한 편이지만 배터리나 전기 구동계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 비용이 매우 비쌀 수 있고 전문 기술자도 필요합니다. 배터리 교체만 해도 수천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는 미래 교통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특히 전력망이 깨끗한 지역에서는 그 장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전동화는 아직 모든 운전자에게 맞는 만능 해법은 아닙니다. 접근성, 비용, 그리고 환경적 이점 측면에서 실제 생활 속 한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충중중중중중 이 지점에서 마쓰다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이 기술은 지금 당장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배출을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충전 문제로 번거롭지도 않고 주행 거리 걱정도 없으며 환경적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조금 먼 미래일 수도 있는 완벽한 전동화 세상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현재에 맞는 똑똑하고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전기차가 역할을 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전기차는 분명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마쓰다 같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 현재의 문제들을 더 단순하고 더 저렴하게 해결하면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일부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점점 더 커 보입니다. 소비자 심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자동차 구매는 결코 기술 사양이나 친환경 구호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감정과 습관, 예산, 그리고 순수한 편의성이 함께 섞여 작용합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많은 운전자들이 이른바 전기차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듯합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이 매우 컸지만 실제 구매에 가까워질수록 여러 현실적인 우려가 전환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주행거리 불안입니다. 충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배터리가 닳아버릴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말입니다. 최신 전기차들이 더 긴 거리를 갈 수 있게 됐다고 해도 하루 일정을 충전 계획에 맞춰야 하거나 비어있는 충전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무 주유소에나 들러 몇 분 만에 연료를 채우는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전기차 충전 경험은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충전 인프라라는 전형적인 악순환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은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하지 않고 기업들은 전기차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충전소를 짓는데 선뜻 투자하지 않습니다. 개인 주차 공간이 없는 아파트나 도심 거주자들에게 밤새 충전은 큰 번거로움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마일드 하이브리드에는 없는 매우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초기 구매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는 정부 지원을 반영하더라도 비슷한 급의 가솔린차나 마일드 하이브리드보다 가격표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나 가족 단위 구매자에게는 그 차이가 구매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더 간결한 기술을 적용한 마스다임 하이브리드는 전기차 가격을 치르지 않고도 연료 절감과 배출 저감이라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재정적인 부분과 편의성 외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익숙하고 즐거운 운전 감각을 주는 차를 원합니다. 마스다의 철학은 오래전부터 운전의 즐거움을 중요하게 여겨왔고 M 하이브리드는 차를 둔하게 만들 수 있는 무거운 배터리를 피함으로써 그 정신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적지 않은 소비자에게 운전 경험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효율과 감성 사이에서 정확한 균형점을 짚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것이 결코 작은 틈새 수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와 설문은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완전한 전기차로 곧장 넘어가기보다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친환경 선택지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이점을 원합니다. 더 나은 연비, 더 적은 배출, 더 적은 유지보수 스트레스. 그러면서도 삶 전체를 뒤흔들지 않는 선택 말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흐름은 분명한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헤드라인들은 완전 전동화를 필연적 종착지처럼 밀어붙이고 있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조용히 중간 지점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기 편하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실제 효과가 있는 해법을 원합니다. 마스다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은 바로 그런 소비자층과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어쩌면 점점 늘어나는 이 이성적인 구매자 집단이야말로 마스다의 조용한 하이브리드 기술이 전기차의 화려한 주목을 일부 가져올 수 있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친환경 자동차를 이야기할 때 논의는 대개 배기구 배출가스에만 집중됩니다. 전기차가 주행 중 직접 배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럴 만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어떤 차가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재료 채굴부터 생산, 운행, 그리고 수명 종료 이후 처리까지 전체 생애 주기를 봐야 합니다. 특히 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출고되기 전부터 이미 상당히 큰 환경 발자국을 안고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에는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희소 자원이 필요하고 이는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 높은 에너지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채굴 현장은 노동 환경 문제로도 논란이 되고 있어 전기차에는 사회적 비용까지 덧붙습니다. 전기차 제조 자체도 전통적인 가솔린차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 탄소 부채는 이후 더 깨끗한 주행을 통해 상쇄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그 배출을 만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충전에 사용되는 전기가 얼마나 청정한지에 따라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전력망 구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전력 시스템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석탄이나 가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 자체가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무배출이라는 꼬리표는 전체 그림의 한 단면만 보여줄 뿐입니다. 반대로 마스다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은 훨씬 더 작은 배터리를 사용하고 외부 충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작다는 것은 채굴도 덜 필요하고 생산 에너지도 덜 들며 나중에 발생하는 폐기물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마스다는 이 영리한 보조 시스템으로 가솔린 엔진의 효율을 끌어올려 대형 배터리가 안고 있는 거대한 환경 비용 없이도 배출을 줄입니다. 수명 종료 이후의 처리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결국 성능이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지만 대형 배터리 팩의 재활용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반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더 작고 단순한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교체와 재활용이 훨씬 수월하며 이것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마쓰다의 접근 방식은 더 낮은 환경 부담과 더 높은 현실성을 동시에 갖춘 대안이 됩니다. 특히 세계가 아직 더 깨끗한 전력망과 더 나은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갖추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비용과 접근성 측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 친환경적인 차를 고를 때 가격과 사용 편의성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전기차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긴 하지만 많은 소비자에게 높은 초기 가격은 여전히 넘기 어려운 장벽입니다.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이 있더라도 전기차는 전통적인 자동차나 마일드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비싼 가격표를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쓰다 M 하이브리드는 더 작고 단순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낮고 그 절감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덕분에 연비를 개선하고 배출을 줄이고 싶지만 예산을 지나치게 희생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접근성 역시 중요합니다. 누구나 개인 차고를 갖고 있거나 집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거주자, 도심 생활자 또는 농촌 지역 사람들은 적절한 충전 장소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전기차의 매력을 상당수 사람들에게 떨어뜨립니다. 반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충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떤 생활 방식에도 훨씬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평범한 자동차처럼 그냥 타면 되면서도 연료 절감과 배출 저감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충전 인프라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단순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더 친환경적으로 살고 싶지만 전기차의 불편을 감수할 수 없거나 감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게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유지보수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고 주행거리 문제도 없기 때문에 일상에서 믿을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됩니다. 배터리가 더 작기 때문에 수리나 교체 비용도 일반적으로 순수 전기차보다 낮은 편입니다. 간단히 말해 마쓰다의 M 하이브리드 기술은 친환경 운전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돈을 아끼고 배출을 줄이고 모든 것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싶은 훨씬 더 넓은 소비자층에게 친환경적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널리 자리 잡으려면 소수의 얼리어답터나 기술 애호가만이 아니라 대다수에게도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쓰다의 접근 방식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삶을 크게 바꾸거나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싶은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쓰다는 오래전부터 운전 감각을 중시하는 철학으로 유명했고 M 하이브리드는 그런 정신을 아무런 타협 없이 이어갑니다. 일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무겁고 둔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과 달리 마쓰다의 시스템은 효율을 더하면서도 운전의 즐거움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작은 배터리와 가벼운 ISG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는 완전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처럼 큰 무게를 더 얹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결과 코너링은 더 날카롭고 균형감은 더 좋으며 마쓰다 특유의 생동감 있는 주행 감각도 살아 있습니다. 연료 효율은 개선되지만 브랜드의 매력을 만들어온 조종 감각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ISG의 보조 힘은 가속을 더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필요할 때 엔진에 살짝 힘을 더해줍니다. 동시에 정차와 재시동 상황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처리해줍니다. 울컥거림도 없고 지연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 주행은 훨씬 편안해지고 특히 정체 구간이나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그 장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시스템 전체가 매우 조용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엔진의 자연스러운 소리와 감각을 거의 방해하지 않습니다. 많은 운전자에게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면서도 익숙한 마쓰다 감성을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은 완전 전동화 시스템보다 정비도 더 수월한 편이며 전문 수리나 고가의 배터리 교체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믿을 수 있고 재미있고 효율적인 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M 하이브리드는 정확히 균형점을 짚는 해법입니다. 그렇다면 마쓰다 M 하이브리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기술이 정말 시장을 흔들고 전기차의 지배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배출 규제를 점점 더 강화하고 감축 압박을 높이는 상황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빠르게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순수 전기차가 여전히 중심에 서 있긴 하지만
마쓰다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영리한 지름길처럼 보입니다. 충전 네트워크가 완성되거나 배터리 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몇 년씩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당장 의미 있는 배출 저감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M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더 단순하고 비용도 더 낮기 때문에 마쓰다는 이를 더 많은 차종과 더 많은 시장에 빠르게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운전자들이 더 빨리 친환경적인 차로 옮겨갈 수 있다는 뜻이고 환경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또 하나의 큰 강점은 마쓰다의 철학이 언제나 재미있고 실용적이며 접근하기 쉬운 자동차를 만드는 데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조합은 아직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갈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더 나은 효율과 더 적은 배출은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터리 공급망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배터리 원자재 역시 비싸고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과도기 동안 대형 배터리에 대한 의존을 줄여주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전동화로 가는 길목에 놓인 영리한 디딤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성을 키워갈 것입니다. 하지만 마쓰다의 M 하이브리드는 혁신이 반드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해법이 바로 지금의 현실과 가장 잘 맞는 해법일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해 마쓰다의 가볍고 간결한 하이브리드 기술이 전기차를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못하더라도 전기차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오늘날 수백만 명의 운전자에게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마쓰다의 M 하이브리드 기술은 친환경 주행에 대해 새롭고도 현실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은 배출을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이며 운전의 즐거움도 그대로 살려줍니다. 그러면서도 충전의 번거로움, 주행거리 불안, 그리고 순수 전기차에서 자주 나타나는 높은 비용 부담을 함께 끌고 오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차를 운전하면서도 삶을 완전히 뒤바꾸지 않은 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선택입니다. 전기차는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고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쓰다의 M 하이브리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단순하고 더 영리한 해법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친환경이 곧 완전한 전기차 전환을 의미한다는 생각에 의문을 던지며 보다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교통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깊이 있고 흥미로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도 켜두셔서 앞으로의 새로운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